정신과 의사로서 정신과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그런데 뾰족한 답은 없다. 내과에 들르는 환자 중 재벌도 서민도 빈민도 있듯이 내 진료실 역시 똑같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열정적이고 바쁘게 살아오며 큰 성취를 이뤄낸 사람도, 성취가 없어 괴로워하는 이도 만난다.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도 있고 그런 곳에 입사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도 있다. 유명 연예인도 만나고 유명해질 날을 꿈꾸며 준비하는 무명 연기자도 만난다. 특정 연령대나 성별, 직업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진료 경험이 쌓이며 정신과를 찾는 이들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균형이 깨진 삶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진료실 찾는 사람들은 대개 삶의 균형이 무너져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절뚝이는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균형이 무너진 사람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의 특징은 과속 질주다. 직장 내 유명한 워커홀릭으로 통했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 마음이 정신질환에도 꺾이지 않아 휴직과 동시에 영어 공부를 선택하게 만든다. 퇴근 후나 휴일에 스터디 모임에 가거나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경우는 흔하고 프리랜서나 과외 선생님으로 추가 노동을 하기도 한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이 감명 깊었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반대로 출발선에 멈춰 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희뿌연 계획들만 지닌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진료 때마다 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게으름을 심하게 자책한다. 물론 우울증의 증상인 무기력과 무의욕이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여 같이 설정한 아주 작은 목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마음이다. 이 두 그룹은 내가 차마 글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며 산다. 끝없이 노력해도 반대로 다 놓아버린다고 해도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도 마찬가지다. 게임에 빠져들어도 술을 찾아도 잠만 자도 항상 마음이 무겁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한다. 회사 일 외에 무언가가 필요했다.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집. 지겨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도 가고 일이 아닌 무언가에 몰입도 해보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인 식사도 하며 삶을 즐기고 싶었다. 처음엔 회사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온 나 자신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누워 있었지만 이젠 그냥 주말이면 나의 정체성이 누워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그저 나를 옥죄는 일일 뿐이었다. 나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잘 살아가는 걸까? 가만히 둘러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꿈꾸는 나무처럼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천천히 살펴보니 보였다. 그들에게는 모두
자기만의 꽃밭이 있었다. 친한 라디오 작가 언니는 퇴근 후 플라멩코를 추고 나면 직장에서 있었던 일 생각이 싹 날아간다고 말했다. 나는 하루 종일, 심지어 주말에 집에 누워있는데도 회사 생각이 끊이지 않는데 너무 부러웠다. 메이크업을 해주는 친구는 네일 아트를, 다른 친구는 현대 무용을, 어떤 선배는 농구를, 어떤 동생은 아이돌 덕질을 자신만의 꽃밭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시간을 내어 잠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 그 꽃밭을 가꿨다. 그렇게 직장과 일상을 분리하고 있는 듯 했다. 꼭 생산성 있거나 쓸모 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꽃밭을 공들여 가꾸는 그 활동이 자신을 아껴주고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나의 꽃밭은 무엇일까? 조금도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뭔가 새로 배워봐야 할까? 일단 영어 공부가 떠올랐다. 나중에 출장을 나가거나 인터뷰를 할 때 유용할 듯 했다. 아니면 역사나 지리 공부를 해볼까? 평소 그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했기에 뉴스를 진행할 때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공부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었다. 그럴 여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공부를 빼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쓸모없어도 된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 주자라고 마음을 먹었다. 나도 나만의 꽃밭에서 마음속에 묵은 찌꺼기를 내보내 꽃밭에 거름으로 주면서 오롯이 내 소유의 정원을 가꾸고 싶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다.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것에 열중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 동트는 걸 보고서야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잠자리에 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젠 편집을 시작할 때 알람을 설정해 놓는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사진을 좋아하게 됐을까? 우선 사진은 여행의 훌륭한 대체제가 되어 주었다. 한 번 다녀온 여행에서 느낀 기분을 사골 국물 우려내듯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최고의 도구였다. 그 자유와 편안함을 다시 복귀하게 할 수 있는 사진에 나는 매료됐다. 그러나 단지 여행의 대체제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행을 다니지 못한 코로나 시절에도 나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그땐 여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 사진을 찍는 일에 빠졌었다. 카메라를 통한 발견이 너무나도 재밌었다. 카메라를 통하면 렌즈에 따라 같은 사물과 공간도 다르게 보였다. 뷰파인더에 눈을 대면 다른 세계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무언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순간을 나만의 시선으로 포착해낼 때 느끼는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인물의 경우 찬찬히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 특유의 매력과 예쁨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을 정확히 담아내면 엄청난 쾌감이 느껴진다. 낚시를 하진 않지만 월척을 낚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싶다. 이런 순간들은 집중해야 보인다. 공들여 바라볼 때 만날 수 있다. 물론 노을이나 장엄한 숲처럼 슥 봐도 멋진 풍경은 집중하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잔이라든가 오후에 햇살을 잔뜩 머금은 커튼이라든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빨래 같은 것은 사진을 찍기 시작하며 집중한 결과 알게 된 아름다운 순간이다. 카메라만 있으면 여행지가 아니라 그 어디서라도 보물찾기처럼 내 취향의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담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몰입의 순간은 내게 해방감을 선사했다. 나는 프로 무대에서 정확히 12시즌을 보냈다. 프로에서 1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분명 분에 넘칠 정도로 감사한 커리어를 쌓았다. 데뷔 후 첫 경기를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전율이 인다.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종횡무진 코트를 누비고 더 빨라지기 위해서만 노력하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누구나 빠르게 달리다가 제동이 걸리는 순간이 온다. 부상 때문일 수도,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운동 능력의 저하 때문일 수도, 나처럼 급작스레 찾아오는 슬럼프 때문일 수도 있다. 속도가 줄어든 만큼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선수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을 맞이한다. 점점 코트에서 뛰는 시간보다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잘 내려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때이며 동시에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부터 빠르게 달리는 데 익숙했던 나는 속도가 줄어들면 그 순간 모든 게 끝이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막상 속도가 줄어드니 끝날 것 같던 삶은 나름의 속도로 흘러갔다. 또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나 자신이, 그리고 내가 속한 상황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야의 각도도 넓어진 느낌이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상황들이 마냥 나쁘지는 않았다. 이 또한 내 삶이었다. 잘 나가던 선수인 시절도 벤치로 밀려난 지금도 다 내 삶 속에서 연결된 과정이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니 많은 것들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예전에는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팀에 속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과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얼마나 뛰고 싶었을까? 코트 위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빛나고 싶었을까? 넓어진 시야에 관중들도 들어왔다. 많은 관중이 보내는 열광적인 응원을 보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며 농구를 했는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보낸 선수 생활 후반기가 후회되지 않는다. 앞만 보고 빨리만 뛰어가려 했던 시간들은 분명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속도가 줄어든 그 시간들도 충분히 나를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늘 빨리, 높게만 가려고 했던 전반기에 오히려 놓친 것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빨리만 가려고 하지 않고 조금 늦더라도 나만의 속도로 가려 한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꼭 내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렇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전과 다른 나를 내 일부로 받아들이며 나는 한층 더 단단해지고 확장될 수 있었다. 내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인데 그 해 봄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아빠는 2013년에 암을 발견하고 3년간 치료를 받으셨다. 사실 우리 가족은 그 3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다. 부산에 계셨던 부모님은 치료를 위해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내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셨다. 여느 가족들이 그렇듯 우리도 각자 사는 게 바빠서 가족이 함께 보낸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 강제로 브레이크가 걸린 김에 쉬어가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처음으로 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고 개를 기르는 주택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 근교여서 주말마다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검색해 여기저기 나들이 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주변 산을 오르고 직접 재배한 채소들로 요리를 했다. 초보 농사꾼들에겐 늘 에피소드가 넘쳤다. 모든 게 다 이야깃거리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깔깔거리며 웃었다.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게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에도 하루하루 아쉬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우리가 아무리 애틋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병은 이겨낼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렇게 어느 날 아빠의 삶이 멈추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할 내일이 사라졌을 때 나는 나의 오늘이 어떠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의 다정한 위로마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이 흘렀고 출근은 해야 했다. 내 안의 슬픔과 절망이 그대로인데 그걸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느꼈다. 부드러운 표정의 가면을 쓰기로 했다. 그러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말 내내 어두운 방 안에 누워만 있다가 월요일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다른 사람인 척 살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의 내가 결국 찾아든 것이 책이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좋았다. 여러 번 곱씹어 정제된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 말을 내가 필요한 만큼 내게 가능한 속도로 꺼내어 들을 수 있었다. 책과 대화를 나눌 때는 더 솔직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한 문단만 읽고 책을 덮은 뒤 화내고 슬퍼하는 것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책은 나를 기다려줬다. 그렇게 한 권 읽어보니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책은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딱 그 정도의 힘만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다음 책을 읽고 또 다음 책을 읽었다. 인생은 가시밭길이고 고통의 바다이다. 끝없이 힘든 일이 찾아온다.
누구도 그걸 막을 수는 없다. 이 험악한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은 돛담배같이 연약하다. 그렇다면 이 작은 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현자들이 내놓은 답은 동일하다.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해답은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머무르면 후회와 자책으로 우울해진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집착하면 끝없는 걱정들로 불안해진다. 그 우울과 불안을 피해가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뿐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작은 돛담배가 바다 가운데 편히 머물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다. 요즘같이 과도한 정보가 몰려오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그 외부 자극들이 풍랑이 되어 현재에 정박하려는 내 마음을 과거와 미래로 휩쓸어간다. 이렇듯 연약한 마음이라는 돛담배를 풍랑 속에서 지키기 위해선 과거와 미래로 향하려는 과도한 생각들을 끊어주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 도구들로 지금 여기에 닻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들 이미 제각기 지닌 도구들을 나도 모르게 생활 속에 쓰고 있다.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세요? 다양한 답변이 돌아온다. 잠을 자요, 먹어요, 술 한잔해요, 운동해요, 게임해요, 청소해요.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놀랐는데 꽤 자주 나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다.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든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분명 더 건강하고 부작용이 적은 도구가 있다. 힘들 때마다의 음주를 하거나 야식을 먹는 일 역시 나름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따라오는 방법이다. 생각을 끊어주는 건강한 도구를 힘들 때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마음이 덜 흔들린다. 예를 들어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로 운동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운동 중엔 잠시 있겠지만 끝나고 나면 또다시 힘든 생각들이 찾아올 텐데 결국 의미 없지 않느냐고 묻는다. 잠시 있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생각은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점점 더 큰 풍랑으로 번져갈 때 두려운 것이지, 일단 한번 끊기고 난 뒤 체급이 작아진 생각은 상대하기 그렇게 버겁지 않다. 방파제에 한번 부딪힌 뒤 약해진 파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를 삶의 루틴으로 활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방파제가 생긴 바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잔잔해진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 어떤 노력도 파도 자체를 없앨 순 없지만 닻을 내리고 방파제를 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